독일 기술이 한국보다 뒤떨어진다고? 벤츠에서 40년을 바친 엔지니어 한스 슈미트는 한국인 사위의 말에 코웃음 쳤습니다. 그런데 한파가 덮친 어느 밤 보일러가 폭발했습니다. 수리비 800만 원. 한국 사위가 초유의 제안을 던졌습니다. 장인어른 댁에 한국 기술을 설치하겠습니다. 독일 건축사협회는 맹렬히 반대했고 이웃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독일 에너지청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40년 엔지니어 경력이 부끄럽습니다. 한스가 사위 앞에서 무릎 꿇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독일을 뒤흔든 90일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스 슈미트입니다. 올해 65세,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40년간 벤츠에서 엔지니어로 일했죠. 제가 설계에 참여한 차량만 해도 수십 종이 넘습니다. 독일 기술의 자부심으로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5년 전 딸 엘리자베트가 서울 MBA 과정 중에 한국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김태현이라는 이름의 건축 엔지니어였어요.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동양인 사위라니. 하지만 딸이 행복하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었죠. 다만 한 번도 그의 능력을 인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새벽 3시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했어요.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거든요. 실내 온도계를 봤습니다. 섭씨 2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보일러실 문을 여는 순간 경악했어요. 바닥이 물바다였습니다. 보일러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었어요. 급히 메인 밸브를 잠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보일러는 15년 된 독일제 고급 모델이었거든요. 아침 8시 슈투트가르트 최고 보일러 수리업체에 전화했습니다. 기사가 오후 2시에 도착했어요. 4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보일러를 30분간 점검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슈미트 씨, 열교환기가 완전히 부식됐습니다. 수리가 아니라 교체가 필요해요. 얼마나 드나? 부품값만 4,000유로, 인건비 포함하면 6,000유로쯤 됩니다. 한화로 약 8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은퇴 후 연금으로 사는 처지에 갑작스러운 지출이었죠. 언제 고칠 수 있나? 부품 주문하면 2주 걸립니다. 그때까진 전기 히터로 버티셔야 해요. 기사가 돌아간 후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전기 히터 세대를 최대로 틀었지만 소용없었어요. 180제곱미터 집을 데우기엔 역부족이었죠. 온도계는 12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쯤 딸 엘리자베트가 전화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태연 오빠가 보일러 고장났다고 들었대요. 어떻게 알았지? 아빠가 아침에 수리업체 찾으면서 우리 동네 커뮤니티에 글 올리셨잖아요. 맞았습니다. 급하게 업체를 찾느라 동네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렸었죠. 태연 오빠가 내일 퇴근하고 들르겠대요. 한국에서 쓰는 난방 시스템 자료 좀 보여드린다고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필요 없네. 독일에는 독일 방식이 있어. 아빠, 한 번만 들어봐요. 태연 오빠가 이쪽 전문가예요. 알았네. 오고 싶으면 오라고 해. 다음 날 저녁 6시 태연이 왔습니다. 검은 머리에 키가 크고 정장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그래, 들어오게. 태연은 지하실 보일러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20분쯤 점검하더니 올라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장인어른, 보일러만 문제가 아닙니다. 난방 시스템 전체가 비효율적이에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자네, 이 집이 몇 년 됐는지 아나? 30년 됐어. 독일 표준 건축법에 따라 지어진 집이야. 비효율적이라니 무슨 소린가? 태연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래프와 수치가 가득한 화면이 보였어요. 장인어른 댁 난방비가 한 달에 평균 얼마나 나옵니까? 겨울엔 1,500유로쯤. 한화로 약 200만 원이군요. 그런데 집이 따뜻합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매년 겨울 난방비로 엄청난 돈을 쓰는데도 집은 늘 쌀쌀했습니다. 태연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비슷한 면적 아파트는 겨울 난방비가 월 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내 온도는 항상 23도 이상 유지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네. 한국이 독일보다 따뜻한 나라 아닌가? 아닙니다. 서울 겨울은 영하 15도까지 내려갑니다. 독일 남부보다 춥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효율이 좋은 이유가 뭔가? 바닥 복사 난방입니다. 한국에서는 온돌이라고 부르죠. 3000년 역사가 있는 기술이에요. 바닥 난방. 네. 바닥 아래에 온수 파이프를 깔아서 열을 전달합니다. 독일처럼 라디에이터로 공기를 데우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하나? 독일이야.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링 국가라고. 우리가 바닥 난방을 모를 것 같나? 검토했지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쓰는 거야. 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독일은 EU 28개국 중 에너지 효율 7위입니다. 1위는 덴마크, 2위는 스웨덴이에요. 독일은 아직 개선할 게 많습니다.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자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나? 난 40년간 벤츠에서 일했어. 독일 엔지니어링의 정수를 봤다고. 자네 나라 기술이 우리보다 낫다는 건가? 장인어른, 기분 나쁘시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됐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보일러는 독일 업체가 고칠 거야. 자네 도움은 필요 없네. 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장인어른 댁에 한국식 스마트 난방 시스템을 설치해드리고 싶습니다.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안 돼. 우리 집에 동양 기술을 들여놓을 수는 없어. 왜 그러십니까?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네 말이 맞다고 치자. 한국 기술이 정말 좋다고 치자. 그럼 뭐가 달라지나? 난 평생 독일 방식을 믿고 살아왔어. 이제 와서 그게 틀렸다고 인정하란 말인가? 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장인어른, 언제든 마음 바뀌시면 연락 주십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솔직히 태연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한국 기술이 그렇게 좋을까?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40년 경력의 독일 엔지니어가 한국인 사위에게 배운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밤 11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기 히터를 틀었지만 방은 여전히 쌀쌀했어요. 담요를 2장 덮었습니다. 문득 태연이 보여준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아파트는 난방비의 절반으로 2배 더 따뜻하다고 했죠. 정말 가능한 일일까?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독일이 세계 최고 엔지니어링 국가인데 한국 기술이 더 낫다니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다면? 40년간 믿어온 게 착각이었다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독일은 독일이니까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긴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보일러 부품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집 안 온도는 10도를 오르내렸습니다. 전기 히터 세대를 24시간 돌렸더니 전기료 폭탄이 걱정됐죠. 1월 18일 오후 이웃 프랑츠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78세로 혼자 사는 분이에요. 평소에도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죠. 한스, 자네 보일러 고장났다며? 그렇네. 부품 기다리는 중이야. 프랑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작년 겨울에 비슷한 일을 겪었네. 수리비만 5,000유로 들었어.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되더군. 많이 힘들었겠네. 지금도 힘들어. 난방비가 한 달에 1,200유로야. 연금의 거의 절반이 난방비로 나가네. 저는 놀랐습니다. 프랑츠의 집은 제 집보다 작았거든요. 그렇게 많이 나오나? 그래도 집은 춥네. 밤에는 두꺼운 옷 3벌 겹쳐 입고 자야 해. 프랑츠가 돌아간 후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웃도 나도 모두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높은 난방비 그런데도 추운 집. 이게 정상인가? 저녁 7시 딸 엘리자베트가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손에 보온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아빠, 저녁 드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고맙네. 태연도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어색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사 후 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지난번에 제 말이 무례했다면 사과드립니다. 장인어른을 무시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제가 가져온 자료만 한 번 더 봐주시면 안 될까요? 독일 에너지청 공식 데이터입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좋아. 보여주게. 태연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유럽연합 에너지 효율 보고서가 떠 있었어요. 2023년 자료였습니다. 이건 EU 공식 자료입니다. 회원국 에너지 효율 순위예요. 화면을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1위 덴마크, 2위 스웨덴, 3위 핀란드. 독일은 7위였어요. 프랑스보다도 낮았습니다. 이게 맞나? 네. 독일 연방에너지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이 7위라니. 평생 독일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는데. 태연은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가정용 난방 에너지 소비 비교입니다. 독일은 제곱미터당 연간 150kWh를 소비해요. 한국은 90kWh입니다. 그럴 리가. 한국이 더 추운데 어떡해? 바닥 복사 난방 때문입니다. 공기를 데우는 것보다 바닥을 데우는 게 효율이 40% 높아요. 태연은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열손실 그래프, 에너지 효율 비교, 실내 온도 유지 데이터. 모든 게 한국 방식이 우수하다는 결과였어요. 저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40년간 내가 믿어온 게 틀렸다는 소리였으니까요. 자네 그만하게. 데이터가 전부는 아니야. 장인어른 사실입니다. 독일도 최근 10년간 바닥 난방을 도입하는 신축 건물이 늘고 있어요. 인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인정하라고? 자네가 뭔데 나한테 인정하라고 하는 건가? 난 40년간 벤츠에서 일했어. 자네보다 엔지니어링을 더 잘 알아. 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저도 15년 경력 엔지니어입니다. 제가 장인어른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더 좋은 방법? 한국 기술이 독일보다 낫다는 거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딸 엘리자베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태연 오빠는 도와주려는 건데요. 도와주려고? 아니야. 자기 나라 기술 자랑하려는 거지. 우리 독일 기술을 무시하려는 거라고. 엘리자베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는 왜 항상 자존심만 내세우세요? 집이 이렇게 추운데 난방비는 엄청나게 나오는데 왜 도움을 거부하세요?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뭔데요? 40년 엔지니어 경력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빠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말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태연이 일어섰습니다. 장인어른,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 기다릴 필요 없네. 난 자네 도움 필요 없어. 엘리자베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난 독일 방식으로 살 거야.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말 내가 틀렸을까? 40년간 믿어온 게 착각이었을까?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밤 10시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집안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아빠, 태연 오빠는 정말 아빠를 도와주고 싶어 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사랑해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의 마음은 이해했어요. 하지만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월 20일 새벽 2시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였어요.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창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프랑츠 할아버지 집에 구급차가 서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웃 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이웃 카타리나가 대답했습니다. 프랑츠 씨가 쓰러졌대요. 저체온증인 것 같아요. 저체온증? 네. 난방비 아끼려고 보일러를 약하게 틀었나 봐요. 집안이 영하까지 내려갔대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겨우 3일 전에 프랑츠와 난방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추위 때문에 이웃이 쓰러졌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연이 보여준 자료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한국은 난방비가 절반인데도 더 따뜻하다고 했죠. 만약 프랑츠가 그런 시스템을 썼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침 7시 보일러 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슈미트 씨, 죄송한데요. 부품 입고가 지연됐습니다. 일주일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공급망 문제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을 더 이 추위 속에서 지내야 한다니.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태연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아니면 계속 버텨야 할까?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제까지 버틸 건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1월 21일 오전 병원에 갔습니다. 프랑츠를 문병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3인실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어요. 한스, 왔나? 그래. 몸은 좀 어떤가? 의사가 위험한 고비는 넘겼대. 하지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대.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프랑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보일러를 약하게 틀었네. 그런데 밤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거야.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어. 혼자 사니까 그렇지. 위험했네. 한스, 솔직히 말하면 자네도 조심해야 해. 보일러 고장난 채로 버티면 안 돼. 저는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츠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슈투트가르트 시립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컴퓨터실에서 독일 에너지청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태연이 말한 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검색했습니다. EU 에너지 효율 순위. 파일을 열었어요. 2023년 공식 보고서였습니다. 독일은 정말 7위였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보다 낮았어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보다도 낮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40년간 독일이 최고라고 믿었는데 다른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가정용 난방 효율 비교. 독일의 평균 난방 효율은 65%였어요. 스웨덴은 82%, 덴마크는 79%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자료도 찾았습니다. 한국의 평균 난방 효율은 85%였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태연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던 거예요. 도서관 사서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제 인생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도계는 9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전기 히터를 틀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이웃들이 보였습니다. 카타리나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집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클라우스는 장작을 집 안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모두 추위와 싸우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동네 전체가 한국식 난방을 쓴다면 프랑츠도 병원에 가지 않았을까? 오후 6시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프랑츠 할아버지 어떠셨어요? 회복 중이야. 다행이네요. 아빠, 태연 오빠가 아빠 생각 많이 해요. 제발 한 번만. 엘리자베트. 네.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태연한테 전화해보라고 해. 내일 저녁에 만나자고. 정말요? 아빠. 단 조건이 있네. 실패하면 즉시 철거야. 비용은 태연이 부담하는 거고. 알았어요. 고마워요, 아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40년 자존심을 꺾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프랑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병상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던 모습. 저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어요. 1월 22일 저녁 7시 태연이 왔습니다. 이번엔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장인어른 부르셨습니까? 앉게. 태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긴장한 표이었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제안한 그 시스템 설치해보게. 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단 조건이 있네. 실패하면 모든 걸 원상복구해야 해. 비용도 자네가 부담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슈투트가르트 건축 규정을 전부 지켜야 해. 불법은 안 돼. 당연합니다. 저는 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네 정말 자신 있나?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15년 경력을 걸겠습니다. 좋아. 언제 시작할 수 있나? 한국에서 기술진과 장비를 가져와야 합니다. 일주일이면 준비 가능해요. 그렇게 하게. 태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후회 안 하실 겁니다. 후회는 내가 판단할 일이야. 태연이 나간 후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정은 했지만 불안했어요. 만약 실패하면 이웃들의 비웃음을 어떻게 감당하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으니까요. 밤 11시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태연 오빠가 지금 한국 본사에 연락하고 있어요. 최고의 팀을 보낼 거래요. 사랑해요. 저는 문자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태연, 자네가 날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라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슈투트가르트의 겨울밤은 차갑고 고요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기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변화는 나쁜 게 아닐지도 몰라요. 1월 29일 오전 10시 대형 트럭 한 대가 집 앞에 섰습니다. 한국 로고가 새겨진 흰색 트럭이었어요. 이웃들이 창문으로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 뒤로 3명의 남자가 따라 내렸어요. 모두 30대로 보였고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소개합니다. 서울에서 온 기술진입니다. 첫 번째 남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설비 엔지니어예요. 두 번째는 박성민입니다. 전기 담당입니다. 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최민석입니다. IoT 시스템 담당입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스 슈미트야. 잘 부탁하네. 트럭에서 장비들이 내려졌습니다. 큰 상자들, 파이프 뭉치, 전자장비들. 생각보다 많았어요. 이웃 카타리나가 길 건너에서 소리쳤습니다. 한스, 뭐 하는 거예요? 집 수리 좀 하려고. 저 동양인들은 누구예요? 내 사위 친구들이야. 카타리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곧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질 거예요. 오후 1시, 기술진이 집안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훈이 바닥을 두드려보고 박성민은 전기 배선을 확인하고 최민석은 노트북으로 뭔가를 계산했어요. 1시간 후 태연이 저를 불렀습니다. 장인어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 지하실로 가시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이정훈이 벽 한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 벽 안에 성면이 있습니다. 성면? 네. 1980년대 건물에 흔히 쓰인 단열재예요. 파이프를 설치하려면 벽을 뚫어야 하는데 성면이 있으면 특수 처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난감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나? 태연이 대답했습니다. 약 4,000유로 정도입니다. 전문 업체를 불러야 해요. 그건 내가 부담해야 하나? 아닙니다.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원래 계약에 포함된 거예요. 저는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자네 손해보는 거 아닌가? 괜찮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오후 4시 슈투트가르트시 건축과에서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공무원이었어요. 슈미트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고 접수된 공사 현장 점검 나왔습니다. 무슨 신고? 익명 신고가 들어왔어요. 무허가 개조 공사를 한다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웃 중 누군가가 신고한 거예요. 태연이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건축 허가서입니다. 모든 도면과 구조 계산서도 여기 있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30분이 걸렸습니다. 독일어 서류네요. 누가 작성했죠? 제가 했습니다. 독일 건축 기준에 맞춰 작성했어요. 한국 분이세요? 네. 하지만 독일 공대에서 석사를 했습니다.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는 문제 없네요. 하지만 성면 처리는 전문 업체를 써야 합니다. 이미 연락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작업합니다. 좋아요. 그럼 공사 진행하세요. 담당자가 떠난 후 저는 태연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언제 독일 공대를 다녔나? 5년 전입니다. 위넨 공대 교환학생으로요. 그래서 독일어가 유창하구만. 독일 기술도 배우고 싶었어요. 훌륭한 점이 많거든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태연은 독일을 무시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배우려 했던 거죠. 저녁 7시 이웃 클라우스가 찾아왔습니다. 60대 초반의 전직 교사예요. 한스, 자네 집에서 무슨 일이야? 한국 사람들이 왔던데. 난방 시스템 바꾸는 중이네. 한국 기술로? 그래. 클라우스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자네 제정신인가? 독일 기술 두고 왜 동양 기술을 쓰나? 한번 시도해보는 거야. 이웃들이 다 웃고 있네. 한스가 미쳤다고.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결과를 보고 판단하게. 결과? 실패하면 어쩔 건가? 집 망가지면? 그건 내 문제야. 클라우스는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뭐, 자네 인생이니 알아서 하게. 밤 10시, 태연과 기술진은 여전히 작업 중이었습니다. 지하실에서 측정하고 계산하고 도면을 그리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끓여 내려갔습니다. 자네들 커피 마시게.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이정훈이 커피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이 집 구조가 좋습니다. 독일 건축은 역시 튼튼해요. 그래? 네. 기초가 탄탄합니다. 한국 건물보다 오래 갈 거예요. 박성민도 거들었습니다. 배선도 정밀하게 되어 있어요. 전기 시스템이 체계적입니다. 저는 조금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이들은 독일을 무시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기술을 가져온 건가? 태연이 대답했습니다. 독일 건축에 한국 난방을 더하면 완벽해집니다. 둘 다 장점이 있거든요. 합치는 거? 네. 장인어른 댁은 구조가 훌륭합니다. 여기에 효율적인 난방만 더하면 최고가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이건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협력이었어요. 새벽 1시 모두 작업을 멈췄습니다. 저는 손님방 3개를 내줬어요. 편히 쉬게들. 감사합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게 맞는 길일지도 몰라요. 40년 자존심을 내려놓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것.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이웃들의 비웃음을 어떻게 감당하나?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됐어요. 1월 30일 아침 7시 성면 제거 전문 업체가 도착했습니다. 흰색 방호복을 입은 작업자 4명이었어요. 그들은 지하실을 완전히 봉쇄하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태연은 4,000유로를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사위가 제 집 수리비를 대고 있다는 게 자존심 상했지만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오전 11시 성면 제거가 끝났습니다. 작업자들이 특수봉투에 담긴 성면을 트럭에 실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이정훈이 거실 바닥재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전동 톱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30년 된 오크마루가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지켜봤어요. 남편과 함께 고른 마루였는데 이렇게 뜯겨지는 모습이 씁쓸했습니다. 오후 2시쯤 박성민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닥재를 걷어낸 그 아래에서 뭔가를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그는 태연을 불렀고 태연은 무릎을 꿇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지하실로 함께 가자고 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하실 천장 파이프를 태연이 가리켰습니다. 오래된 급수 파이프였는데 부식이 심각했어요.
녹이 파이프 표면을 뒤덮고 있었고 일부는 이미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태연은 이 파이프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새 난방 시스템의 수압을 견디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파이프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추가 비용이었어요. 얼마나 드냐고 물었더니 태연은 자재비와 인건비 합쳐 3,000유로쯤 든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이미 성면 제거에 4,000유로, 여기에 3,000유로를 더하면 7,000유로예요. 한화로 거의 1,000만 원이었습니다. 태연이 모두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네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물었습니다. 태연은 장인어른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답했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40년간 벤츠에서 일하면서도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회사는 저를 부품처럼 썼습니다. 필요할 때 쓰고 은퇴하면 버렸죠. 하지만 태연은 달랐어요. 제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새 파이프가 도착했습니다. 박성민과 이정훈이 밤새 작업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말렸지만 그들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정도 야근은 흔하다고 웃으며 말했어요. 저녁 8시, 저는 주방에서 독일식 소시지와 감자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맥주 6병을 챙겼어요. 지하실로 내려가 작업 중인 4사람에게 내밀었습니다. 의들은 고맙다며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며 함께 식사했어요. 최민석이 독일 소시지가 정말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도 소시지가 있지만 독일 것만 못하다고 했어요. 박성민은 독일 맥주 맛에 감탄했습니다. 한국 맥주보다 훨씬 깊은 맛이라고 했어요. 이들의 솔직한 찬사에 저는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이정우는 독일 건축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독일식 기초공사와 단열 방식이 정말 뛰어나다는 걸 느꼈다고 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 기술을 연구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들에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독일을 무시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배우고 협력하러 온 거였습니다. 밤 11시, 이웃 클라우스가 또 찾아왔습니다. 그는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고 불평했어요. 언제까지 공사를 할 거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고 답했습니다. 클라우스는 코웃음 치며 돌아갔어요. 어차피 실패할 거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월 1일 새벽 3시,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태연이 올라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걱정하시는 거 안다고 실패할까봐 두려우시다고요. 자신도 두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면 성공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태연은 장인어른이 엘리자베트의 아버지시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장인을 자기 아버지처럼 모신다고 했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사위와 장인 관계가 그렇게 끈끈하지 않거든요. 각자의 삶을 사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태연은 달랐어요. 새벽 5시, 마침내 파이프 교체가 끝났습니다. 박성민이 물을 틀어 누수 테스트를 했어요. 30분간 지켜봤지만 어디에서도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이정훈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태연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저 역시 긴장이 풀렸습니다. 아침 8시, 4명은 잠시 눈을 붙이러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집 수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40년간 굳어있던 생각들이 조금씩 녹고 있었습니다. 2월 2일, 본격적인 난방 시스템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이정훈이 바닥 전체에 단열재를 깔기 시작했어요. 두께 10cm의 하얀 폼 보드였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특수 소재라고 했어요. 박성민은 그 위에 반사 필름을 펼쳤습니다. 은색으로 반짝이는 얇은 필름이었는데 열을 위로 반사시켜 효율을 높인다고 했어요. 독일에서는 본 적 없는 자재였습니다. 오전 내내 2사람은 밀리미터 단위로 재고 또 재며 작업했습니다. 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안 된다며 커터칼로 정밀하게 재단했어요. 40년 벤츠에서 일한 제가 봐도 대단한 정밀도였습니다.
정오쯤 태연이 온수 파이프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색 플라스틱 파이프가 거실 바닥 전체에 뱀처럼 구불구불 깔렸어요. 30cm 간격으로 정확하게 배치됐습니다. 최민석은 노트북으로 10분포를 시뮬레이션하며 파이프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창가 쪽은 열손실이 크니까 파이프 간격을 좁히고 중앙은 간격을 넓히는 식이었어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오후 3시 슈투트가르트 건축사협회 회장 밀러 씨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70대 초반의 고집센 노인이었어요. 그는 현관에 서서 공사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밀러 씨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독일 건축 전통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검증되지 않은 외국 기술을 함부로 들여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협회 차원에서 공사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태연이 침착하게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는 60페이지짜리 기술 보고서를 꺼내 밀러 씨에게 건넸어요. 독일어로 작성된 완벽한 문서였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온돌 시스템의 역사, 과학적 원리, 에너지 효율 데이터, 안전성 검증 자료가 빼곡히 담겨 있었어요. 독일 DIN 규격과의 비교 분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밀러 씨는 30분간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어요. 처음에 불쾌함이 점차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밀러 씨는 보고서를 덮으며 인정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오히려 독일 기준보다 더 까다롭게 설계됐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실패하면 협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태연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답했어요. 밀러 씨가 떠난 후 저는 태연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저 보고서를 만들었냐고요. 태연은 지난 일주일간 매일 밤 3시간씩 자면서 작성했다고 답했습니다. 독일 건축법규를 모두 검토하고 한국 기술이 어떻게 부합하는지 증명해야 했다고 했어요. 독일 건축사협회를 설득하지 못하면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위가 장인을 위해 이 정도로 헌신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녁 7시 파이프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보일러에 연결하는 작업만 남았어요. 가장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박성민이 지하실 새 보일러 앞에서 작업했습니다. 태연이 가져온 최신형 콘덴싱 보일러였어요. 기존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30% 높다고 했습니다. 파이프를 하나하나 연결할 때마다 박성민은 토크렌치로 정확한 조임 강도를 확인했습니다. 너무 세게 조이면 파이프가 손상되고 너무 약하면 누수가 생긴다며 신중하게 작업했어요. 밤 9시 연결이 끝났습니다. 이제 누수 테스트를 할 차례였어요. 박성민이 밸브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물이 파이프 속으로 흘러들어갔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어디에서도 물이 새지 않았어요. 압력계 바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정훈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1차 테스트 통과였어요. 태연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2월 3일 아침 마지막 단계인 시멘트 타설이 시작됐습니다. 파이프 위를 시멘트로 덮어 열전도와 추결을 높이는 작업이었어요. 이정훈과 박성민이 시멘트를 섞어 바닥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정밀하게 수평을 맞췄어요. 레이저 수평계로 0.1mm 단위까지 조정했습니다. 오후 3시 시멘트 타설이 끝났습니다. 이제 48시간 동안 건조를 기다려야 했어요. 그동안 아무도 바닥을 밟을 수 없었습니다. 4사람은 지친 표정이었지만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일주일간의 고된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수고했다고,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다고 했어요. 이정우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태연 형이 장인어른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40년 벤츠 엔지니어 경력을 가진 분이니 제대로 해야 한다고 늘 강조했다고 했어요. 저는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머쓱하게 웃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태연에게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밤에 딸 엘리자베트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는지 안다고 아버지를 위해 밤잠을 설쳤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아버지가 틀렸다고요. 2월 5일 드디어 시멘트가 완전히 굳었습니다. 이제 마룻바닥을 깔 차례였어요. 태연이 준비한 건 독일산 오크 원목 마루였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 자재를 쓸 줄 알았는데 독일 최고급 마루를 선택했다니요. 태연은 말했습니다. 집은 독일식이어야 한다고, 난방만 한국식이면 된다고요. 오후 내내 마루를 깔았습니다. 딸각딸각 소리를 내며 마루판이 하나씩 맞춰졌어요. 저녁 6시, 마지막 마루판이 끼워졌습니다. 완성이었습니다. 저는 새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매끈하고 아름다웠어요. 30년 된 낡은 바닥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전원을 켜는 것뿐이었습니다. 2월 6일 저녁 7시.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태현, 딸 엘리자베트, 그리고 한국기술진 셋이 모여 있었어요. 창밖에는 이웃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카타리나 클라우스, 프랑츠 할아버지도 목발을 짚고 나왔어요. 심지어 건축사협회 회장 밀러 씨까지 왔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 집 앞에 모였어요. 모두 실패를 기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새로 깔린 오크 마루는 빛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가웠어요. 실내 온도계는 섭씨 8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 기온은 영하 5도였어요. 태연이 벽에 설치된 스마트 온도 조절기 앞에 섰습니다. 터치스크린 방식의 세련된 디자인이었어요. 그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손짓으로 함께 누르자고 했어요. 저는 태연 옆에 섰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5년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태연이 목표 온도를 22도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동시에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불이 들어오며 녹색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지하실에서 보일러 작동음이 들렸습니다. 윙하는 낮은 소리였어요. 이전 보일러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창밖 이웃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10분째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엘리자베트가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태연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클라우스의 목소리가 창밖에서 들렸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거라고, 동양 기술이 독일 겨울을 이길 수 없다고 비웃었어요. 15분째 저는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미세하게 온기가 느껴졌어요. 아주 약하지만 분명했습니다. 태연도 바닥을 만졌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이정훈이 바닥 여러 곳을 확인했습니다.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20분 후 변화가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었어요. 양말 신은 발로 바닥을 밟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말로 따뜻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겨울에 집안에서 신발을 벗다니. 평생 처음이었어요. 슈투트가르트에서 65년을 살면서 한 번도 겨울에 맨발로 집안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양말마저 벗었습니다. 맨발로 거실 바닥을 밟았어요. 발바닥으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이었어요. 한 걸음 걸었습니다. 거실 중앙으로. 그 다음은 창가로. 부엌으로도 걸어갔어요. 어디를 가도 바닥은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25분 후 온도계가 15도를 넘어섰습니다. 30분 후에는 18도. 40분 후에는 21도를 가리켰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40년간 벤츠에서 독일 기술의 우수성을 믿어왔는데 이제 그 확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으로 따뜻한 마루를 만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감격한 적이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었습니다. 제 고집과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태연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사위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자네를 무시했다고, 자네가 옳았다고요. 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인어른이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하다고 답했어요. 저는 일어나 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40년 벤츠 엔지니어가 30대 한국 사위를 품에 안았어요. 국적도 자존심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웃들이 환호하고 있었어요. 클라우스도 카타리나도 심지어 밀러 회장까지 손뼉을 쳤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프랑츠 할아버지가 목발을 짚고 들어왔어요. 그는 신발을 벗더니 맨발로 바닥을 밟아봤습니다. 78세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프랑츠는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실려갔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 따뜻함을 느끼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뜨거워졌습니다. 카타리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맨발로 거실을 걸으며 감탄했어요. 믿을 수 없다고 마법 같다고 말했습니다. 클라우스도 들어왔습니다. 가장 회의적이었던 그가 바닥에 손을 대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밀러 회장이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온도 조절기를 자세히 살펴보고 바닥 곳곳을 손으로 확인했어요. 엔지니어적 호기심이었습니다. 밀러 회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기술을 슈투트가르트 건축사협회 세미나에서 발표해달라고요. 독일 건축계가 배워야 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태연을 가리켰습니다. 발표는 이 사람이 해야 한다고 제가 할 일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밤 10시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모두들 놀라워하며 떠났어요. 자기 집에도 설치하고 싶다는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기술진 셋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일주일간의 고된 작업을 끝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제일 좋은 와인을 꺼냈습니다. 1995년산 독일 리슬링이었어요. 은퇴 기념으로 아껴두었던 와인입니다. 5개의 잔에 와인을 따랐습니다. 저는 잔을 들었어요. 네 사람도 잔을 들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자네들이 저를 변화시켰다고요. 40년간 굳어있던 생각을 깨뜨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건배했습니다. 와인이 목으로 넘어갔어요. 부드럽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밤 12시 저는 처음으로 따뜻한 거실 바닥에 누워봤습니다. 담요도 필요 없었어요. 등으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벤츠 경력이 자랑스러웠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진짜 엔지니어는 배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슈투트가르트 밤하늘은 맑았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연. 당신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3월 10일 첫 전기료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어요. 620유로. 지난달 1,500유로에서 60% 가까이 줄어든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고지서를 들고 이웃 프랑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완전히 회복해서 집으로 돌아온 상태였어요. 고지서를 보여주자 프랑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선술집에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저는 고지서와 함께 실내 온도 기록도 가져갔어요. 한 달간 평균 실내 온도는 22도였습니다. 이전에는 12도를 넘긴 적이 거의 없었죠. 카타리나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자기 집에도 설치하고 싶다고 했어요. 클라우스도 신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동네 15가구가 신청했어요. 태연은 한국 본사와 협의해서 독일 지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의 사무실을 열고 독일인 기술자들을 고용해서 현지화하기로 했어요. 4월이 되자 슈투트가르트 곳곳에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태연이 훈련시킨 독일인 기술진이 15가구의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모두 성공적이었습니다. 독일 에너지청에서 조사단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우리 동네 각 가구의 에너지 사용량을 3개월간 측정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평균 58% 에너지 절감, 실내 온도는 10도 상승. 담당 국장은 이 데이터를 연방정부에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전역에 보급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어요. 5월 15일 슈투트가르트 건축사협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300명이 넘는 건축가와 엔지니어가 모였어요. 저는 태연과 함께 연단에 섰습니다. 태연이 먼저 기술적인 부분을 발표했습니다. 온돌의 원리, 에너지 효율, 시공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청중들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40년 벤츠 엔지니어로서 그리고 첫 번째 시범 사례로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다고 독일 기술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한국 기술을 무시했다고요. 하지만 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진정한 엔지니어는 최고를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독일 기술도 훌륭하지만 한국 난방 기술을 결합하면 완벽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밀러 회장도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수십 명이 명함을 건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6월 독일 공영방송 ARD가 취재를 왔습니다. 기자는 제 집 거실에서 맨발로 바닥을 밟아보며 놀라워했어요. 6월인데도 난방을 켤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시연했습니다. 온도 조절기로 간단하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여름에는 바닥 냉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같은 파이프에 찬물을 흘려보내면 되니까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베를린, 뮌헨,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까지. 태연의 독일 지사는 직원을 50명으로 늘려야 했어요. 9월, 저는 독일 에너지 효율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연방정부가 노후주택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실제 사용자 관점의 자문이 필요했대요. 저는 태연과 함께 전국을 돌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에게 기술을 설명하고 주민들에게 경험담을 나눴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12월, 1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동네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겨울인데도 이웃들이 반팔 차림으로 집안을 다녔습니다. 프랑츠 할아버지는 더 이상 저체온증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동네 난방비가 평균 55% 줄었습니다. 그 돈으로 사람들은 여행도 가고 손주들에게 선물도 사줬어요. 삶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독일 전역에서 2,300가구가 한국식 난방을 설치했습니다. 태연의 회사는 독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에너지 기업이 됐어요. 오늘도 저는 거실에서 맨발로 바닥을 걷습니다. 창밖은 영하 8도지만 실내는 23도예요. 반팔 티셔츠만 입고 있습니다. 태연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베를린 출장 중이었어요. 저는 화면 속 사위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일이 너무 많지 않냐고요. 태연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바쁘지만 보람 있다고, 장인어른 덕분에 시작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 덕분이라고, 자네가 이 고집센 노인을 변화시켰다고 말했어요.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슈투트가르트를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65년 전 태어났을 때부터 겨울은 추운 계절이었습니다. 견디고 버티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와 한 나라의 지혜가 만나 작은 기적을 만들었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편견을 녹이고 마음을 여는 따뜻함이었죠.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시스템 설치가 끝난 날 태연과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둘 다 맨발로 따뜻한 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 제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40년 벤츠 엔지니어의 자부심은 여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진정한 엔지니어는 자기 것만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나은 것을 인정하고 배우고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연. 당신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입니다.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이 따뜻함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해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요. 마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저처럼 맨발로 자기 집 바닥을 밟으며 행복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하겠죠. 저도 중얼거렸습니다. 편견보다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스와 태연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따뜻함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